1교시 문제를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교시 문제를 받았어요. 받고서는 이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다, 풀 수 없는 문제다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정도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공부하면서 보자마자 이 정도는 내가 확실히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실력이 내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판가름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필회기 전격 선정 중요한 거죠. 필회기는 중요한 거죠. 수변전 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필회기에서는 전격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고, 좋다, 좋은 문제다 하는 거고, 모선 방식, 뭐 단일 모선, 이중 모선, 그죠? 그거 좋은 문제. 그리고 전력 퓨즈 간만에 나왔죠? 제가 한참 안 나와가지고 이제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언젠가는 바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공부해둬야 된다. 한번 나오면 그때 뭐 제끼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안 제끼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공부를 지금 이게 한 2년에서 3년 텀으로 해서 자주 나오는 거는 계속 나오는데, 내가 정말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제껴야 되는데,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공부하면서 한 3년 텀은 가거든요. 누구나 다 3년 이상 가잖아요. 가면은 내가 여기 지금 이번 120회 시험을 봐가지고 나왔던 문제,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못 풀었는데, 내가 여기 못 푼 문제를 이거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데 풀어보자 하고 내가 습득을 해놓으면, 그러고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잊어먹지 않고 3년이 가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출제 문제가 엄청 나거든요. 31문제씩 1년에 3번 그러면은 93문제 아닙니까? 그게 3년이면 몇 문제예요? 거의 이제 뭐 300문제에 가까운 거를 습득을 하는 거죠. 3년 동안 시험 보면서. 그러고 이제 합격을 가는 건데, 이거는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제껴놓고 공부 안 하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다. 5년 또 더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제대로 습득해놓고 나왔더라도 또 나올 거니까 내가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합격으로 빨리 갑니다. 전력 퓨즈 마찬가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역률 개선용 콘덴서 설치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개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뭐하고 또 어우러져서 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압 강화하고 항상 어우러져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역률 개선하면 전압 강화도 개선이 되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 원리 잘 해야지 되는 거죠. 엄청 좋아요, 문제들이. 아마 1교시 문제를 받고 제가 시험 보러 갔었으면 이렇게 입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딱 보면은 너무 좋아. 1, 2, 3, 4번이 차례대로 그냥 뭐 중요한 것도 따로 없어. 내가 더 잘 쓰고 더 못 쓸 것도 없어. 정말 좋은 것들로 그냥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풀어갈 수 있으면 이거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1교시 문제 보니까 지금까지. 5번 전압 강화 계산식 35.6 LI 아는 거잖아요. 35.6은 아는데 0.0356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긴장을 많이 했거나 내공이 좀 덜 쌓였거나, 그죠? 내가 언제든지 이거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유도까지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보고 자, 이렇게 쭉 뭔가 문제가 상당히 긴데, 여러분들 이제 길기만 하면 긴장하는데 읽는데 시간도 들어가니까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럼 뭐 축전지 설비하면은 그냥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용량 선정. 용량 선정도 축전지 용량 선정, 그 다음에 정유기 용량 선정,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이상 현상.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축전지 용량 선정이 나왔었죠. 이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좋아요. 풀 수 있어야죠.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뭡니까? K값을 선정하는 거, 그죠? 이 K값을 선정하는 거에 원리만 이해하면 이건 다 문제가 없는데, 요거 원리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장 펼쳤어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노외 주차장의 조명 설비. 일단 노외 주차장의 어떤 기준, 이 다음 기술 기준 처음 들어봤잖아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잠깐 제껴놓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껴놓고 8번 건축전기 설비에 대한 내진 설계 목적과 개념도. 내진 설계에 흔들렸을 때 개념이 뭐예요? 지진 와서 흔들렸는데 전기 설비가 계속 운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건축물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고정이 돼 있어야 된다. 그죠? 뭔가 전기 설비가 단자가 풀어지거나 틀어지거나 깨지거나 성능이
파괴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게 내진설계 목적과 개념, 도를 설명하는데 개념이 뭐예요? 개념이 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쓰러지고. 책에도 그 그림밖에 없잖아요. 내진설계 하면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열과 전기와 상호연관된 열전 효과. 열전 효과에서 세 가지. 지백, 펠티어, 톰슨 효과. 얘는 우리 기본반의 교재에는 없었어요. 그죠? 없는 문제인데, 우리 전기 응용 기술사에도 당연히 기본 문제고, 전기 응용 기사 공부할 때도 사실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이니까 얘는 그냥 기본 수준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기본반을 생각한다면, 저는 세모로 둘 수도 있어요. 제 기준으로. 평소에 이거 알긴 아는데 내가 답안지 쓸 만큼 작성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제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어요. 우리 연구반 교재에는 이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기술 기준 이런 거 나오면 저 상당히 좀 싫은데, 일단 감리원의 업무 범위. 근데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감리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감리 대가 산정하는 방법, 들어가가지고 설계 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또 배치 기준, 어떤 공사 금액에 몇 명 배치해야 되는 게, 이게 다 내가 나중에 책 보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시험에 나오면은 잘 못 풀 수밖에 없지만, 거기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감리가 뭐 하는 거냐, 공사 감리가, 설계 감리는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또 VE는 뭘 하는 거냐, 요 정도는 공부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가볍게 정도. 그러니까 이건 감리원에 그냥 기본적인 업무 범위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이거 전기 울타리 시설 방법. 이제 BAD 문제. 전기 울타리를 실무하면서 해보신 분이 몇 명이나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특수시설에 나오는 거잖아요. 특수시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해. 여기 정말 거기서 또 하나 푹 낸 거예요. 전기 울타리 시설 방법. 동물이 깜짝 놀라게 감전돼가지고 하는 거. 감전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는 감전이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럼 간단한 시설 방법인데, 아무튼 못 풉니다. 건축 전기 설비 적용 시설 적용 대상 적용 기기 제외. 이거 11번 이거를 제대로 푸신 분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푸신 분은 뭔가 이상해. 제 생각에는. 자, 건축 전기 설비 IC 6034 적용 시설 적용 대상 적용 제외.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암기해가지고 가신 분은 없는데, 제가 IC 60364 강의할 때 IC 6034-1, -2는 없구나. -4, -5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는 기본적인 용어 나오고 개념 나오고, 그거 할 때 그냥 적용 시설이 어디에 대상이 되는 거냐,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읊어드렸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는 있다.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적용 시설이나 대상은 다 되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도 되고, 그냥 사무실 건축물도 되고, 우리나라에 지어져 있는 모든 건물은 다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저압이니까 저압으로 해가지고.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는 교통시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항공기에 대한 내부 배선, 차량에 대한 배선, 선박에 대한 거, 철도, 기차에 대한 거, 이런 게 제외 아니냐. 이게 교통 생각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거 그냥 암기하지 말고 그 정도만 나오면 적어라, 제가 그랬죠. 근데 이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거 X 해볼게요. 그다음에 V2G의 도입 효과, 도입 배경과 정의에 대해 설명하죠. 제가 ESS에 대해서 이제 나온다라고 나왔었지만 또 나올 거다. 이게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면 ESS에 대해서 나오는데, ESS에 대한 기능을 잘 알아야지 될 거고. 그러면 기능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ESS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접목시켜서 해야 되느냐. 이 기능 안에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태양광하고 연계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안 나온 것, 풍력하고 ESS에 대한 연계를 하는 것, 요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 문제로 풍력하고 ESS 연계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건 저의 허를 찔렀죠, 얘가.
이게 자동차하고 이제 계통 연계, 이거 ESS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V2G도 자동차하고 그리드하고 연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예요. 얘는 지금 시대의 흐름, 신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뭐 공부 안 했으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한번 세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잘 풀 수 있고 8번, 10번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몇 문제입니까? 8문제 아니에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게 지금 1교시에서 8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2문제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면 세모친고 이거 열전효과 내가 안다면 그 다음에 혹시 IC 60364의 적용시설과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시설을 내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서 쓴다면 모든 시설물이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 시설이 교통시설 이외에 나머지 시설들이 좀 있다 이런 거 해서 적을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해서 적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V2G 이런 것들 요거 선택할 수 있다면 요거 선택해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럼 10문제를 플러스 2문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거 10문제를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확실하게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문제가 내가 합격하기 전에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나오면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돼 있다면.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와닿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시험 보셨죠? 이쪽 끝에 우리 신성기님 보셨죠? 시험 보시고 처음에 시험 보셨죠? 뭐 100% 절망을 하셨죠? 네. 처음에 시험 보시면 다 100% 절망하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 한 5번, 6번 시험 봐도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보고 절망했다라고 해서 끝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건축전기설비, 우리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절망하고 오거든요, 사실. 내가 정말 이거 내가 지금 계속 해야 되는 시험인가? 이러고 왔는데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100%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내가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시험은 항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고 그 중에서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는 게 가장 마음도 편하고 그게 맞아요, 실제로. 여기서도 지금 5문제나 내가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금 쉽다라고 하는데도. 그죠? 이렇게 보고 가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키포인트들로. 자, 피레기의 전격 선정. 제가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착 봤을 때. 우선은 기본적인 틀, 뭐 개요, 여기 질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결론. 요게 이제 25점짜리 문제에서 기본적인 틀이죠. 10점짜리 문제에서는 묻는 거에 대한 걸로 목차를 잘 구성하면 된다. 목차 구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목차는 피레기의 전격 선정. 이거 만약에 개요를 적는다면 피레기란. 맞죠? 여기 안에 본론을 적는다면 피레기의 전격 선정. 두 번째. 그 다음에 피레기의 전격 선정 시 고려사항. 이렇게 끊어놓고 서지 흡수기에서는 그에 대한 전격과 고려사항. 이렇게 그냥 목차를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1교시에도 내가 시간만 된다면 간단하게 결론 한 줄, 맺은말 한 줄 적어주는 거는 그건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구성은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구성을 잡아라. 이렇게. 그게 가장 채점할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답안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1.2점 높아지게 되는 거고 한 사람한테서 1.2점 높아지는 게 플러스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세 사람이 같이 플러스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목자 문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또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답안지 구성. 그게 뭐냐라고 하면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림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 그림을 배치를 해놓고 이 내용을 적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피레기 전격 선정 그러면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 일단은 가장 좋은 건 무조건 그려야 되는 뭐 수변전 설비다. 다른 데서 나온 것도 보면은 수변전 설비 개통도에서 그죠? 기술사는 개통도를 제대로 볼 줄 알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무하는 사람도 맨날 보는 게 개통도예요. 개통도에서 그냥 하나 그리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릴 게 없어도 기술적인 내용 책에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착 보고 피레기네? 전격 선정시 고려사항. 단선도의 피레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MOF가 있으면 여기 MOF 전단에서 피레기 해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접지시켜놓고
P렉이라고 써놓고 이게 뭐 씁니까? 단선도에 18kV 2.5카 일반적으로 투투나인 수전 배전에서 그죠? 이렇게 딱 쓰잖아요. 도면에 뭐예요 이게? P렉이의 전격 전압 그죠? 이거는 P렉이의 공칭 방전 전류. 그러면 P렉이의 전격은 체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1교시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뭘 쓸 거냐? 제일 첫 번째 또 탁탁 떠올라야 되는 거죠. SA에서도 전격 전압, 공칭 방전 전류 그게 쫙 떠오르고 이거 그림 그리고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목차 적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렉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P렉이의 기능이 이상전압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전압이 내습을 했는데 여기 P렉이가 있으면 P렉이가 이 잘라낸다. 요만큼 이상전압의 전압을 낮춘다. 이게 뭐예요? 여기 요 전압이 제한전압 아닙니까, 그죠? 제한전압,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 뭐 P렉이의 보호 레벨, 해가지고 이 제한. 그럼 이건 P렉이의 기능상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 성격이 요 정도 세 가지 정도. 저 같으면 요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마무리해서 여기 적었을 거예요. 1교시니까.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기 전에 이걸 먼저 항상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번에 120회 해설에서는 이게 제가 이렇게 따다 붙였어요. P렉이의 전격에 대해서 이만큼 시험에 나온다. 이게 계속 제가 기본반 강의하면서 중요시 하는 거잖아요. 공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P렉이 전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할 거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보면은 P렉이 어떤 열폭주 형상, 그 다음에 P렉이를 얼만큼 가까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제한전압이 상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렉이 전격전압 나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공칭 방전 전류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또 공칭 방전 전류 그 다음에 여기 또 열폭주 P렉이의 충격전압과 제한전압 이것도 제한전압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전격전압 결정시 기술사항 서지가 침입했을 때 설치 위치에 따라서의 제한전압 그 다음에 충격 이것도 또 제한전압 여기 어떤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전격 전압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공칭 방전 전류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한 전압, 충격비, 열폭주 현상 이거 공부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20년 대비 어디다가 해놨어요. 20년 대비가 120회 대비겠죠. 제가 작년에 해놓은 거니까. 전격 전압과 공칭 방전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지금 찍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나올 거다. 중요한 문제다. 사실 다 찍어놨죠. 제한 전압에 대해서도 찍어놨고, 얘도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치 위치에 따라서 가까이 붙여야 되는 이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요 세 가지 공부하면은 P렉이에 대해서 나오면 맞출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거예요. 됐죠? 공부를 이렇게 조금 줄여서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본교재에 있는 거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기본반의 기본교재에 어디 편에 여기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개요. P렉이란 개요 간단하게 적어줬고 1교시는 개요를 굳이 안 적어줘도 돼요. 근데 내가 간단하게 한 줄 적을 수 있으면 좋죠.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꼭 이거대로 안 적어도 된다고 그랬죠. 기능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방전해서 저 이상전압을 제한시켜서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내가 이해하는 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전격에 대해서 가볼게요. 어떤 전격을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전격 중에 전격전압, 제한전압, 공칭방전전류. 도면에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전격전압과 공칭방전전류가. SA도 마찬가지죠? SA라고 뭐 다른 거 씁니까? 여기를 SA라고 쓰고 전격전압 쓰고 18kV 공칭방전전류를 몇으로 써요? 일반적으로? 투투나인에서 5카하 그거 쓰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똑같죠? 원리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격 선정식 오류사항 보겠습니다. 전격 전압의 선정. 자, P렉이의 전격 전압을 P렉이는 몇 볼트가 걸려요? 교통에서 대지하고 연결했으니까 22.9에 루트 3만큼 걸리는 거잖아요. 대지하고의 전압이 항상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얘 13.2kV 걸려 있는데 왜 18kV라고 했을까?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 13.2kV 걸려 있는 녀석인데 얘를 왜 18kV로 잡았을까?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을 했다면 끝나는 거죠. 자, P렉이 전격 전압이란 정의는 그래요.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 자, 서지가 들어왔는데 일로 방전을 합니다. 대지로. 방전을 하는데 뭐까지 방전된다고요? 서지파만 방전되는 게 아니라 상용 주파수까지 그때는 방전되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게 뭐다?
속류다라는 거 아닙니까? 속류. 상용 주파수가 흘러가면은 무슨 사고입니까? 땅으로 흘러가면 지락 사고잖아요.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서지파가 빠지고 나갔으면 상용 주파는 빨리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절연을 다시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차단할 수 있는 전압, 네, 그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압이 전격 전압으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개념. 네. 그럼 하나도 암기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거 계속 암기하려고 하면은 절대 합격 못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기능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능적인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샥 풀어 쓰라. 전격 전압의 그럼 선정 방법은 뭐예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으로 피레기가 동작하지 않게 여유를 둬요. 그래서 여유를 둬야 된대요. 왜? 이게 13.2kV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할 수도 있대요. 상용 주파수가 언제 상승을 해요?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 몇 배까지 할 수 있어요? 최대? 루트 300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레기가 동작하면 피레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타버리죠. 바로 속류 차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속류 차단할 수 있는 전압, 전격 전압을 13.2kV 또는 뭐 한 14kV, 15kV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선 지락시 대지전이 상승이 그만큼 확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까지는 안 올라가요? 18kV까지는 안 올라가죠. 요 딱 적정하게 선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죠. 알파, 베타, VM으로. 책에는 이제 그림도 들어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이제 수식까지 곁들이는 겁니다. 그 수식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전격 전압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보다는 제가 답안지에는 해놨지만 이것보다는 실제 답안지 쓰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알파, 베타, VM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가 뭐다? 접지 계수다.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이 얼만큼 되느냐. 그게 대한 계수 아닙니까? 그죠? 베타는 살짝 여유 한번 조금 더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전압이죠. 계통의 최고 전압. 그래서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없으니까 이렇게 수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요거까지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K값 뭐라고 할까? 이 VM에 대해서 K% 피레기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K%라고 뒀을 때 이거를 K값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실무 적용할 때 이렇게 수식에서 설명을 하고 전격전압 실무에 대해서 이거 혹시 표를 암기하고 있다면 뭐 대부분 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거뜬하게 암기하더라고요. 저는 암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자, 실무에서 229 배전선로에서 우리는 18kV를 적용하는데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18kV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배전선로에, 한전 배전선로에 하는 거예요. 배전선로에서 우리는 수용가로 인입하니까 그걸로 그냥 전격을 잡는 겁니다. 근데 변전선은 안 된다. 변전선이 21kV 정도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154 계통은 144, 345 계통은 288 정도로 전격 전압을 잡는다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살짝 양념으로 넣어주면 좋은 거죠. 그러면 229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 154도 알고 있고 345도 알고 있어. 이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잔류전압, 제한전압. 이거 제한전압, 잘라내는 전압. 여기서 피레기가 방전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보호하는 어떤 보호기기에 넘어가게끔 할 수 있는 이 전압의 한도, 제한전압, 이 수식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 정의는 방전을 할 때 여기에 피레기 단자 간에 뜨는 전압을 제한전압이라고 한다. 피레기 단자 간에 뜨는 전압은 이쪽으로 통과돼서 가는 전압인 거죠. 그래서 보호기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제한전압에 대한 수식, 알고 있어야죠. 수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수식은 이건 특성 임피던스예요. 그죠? 특성 임피던스의 어떤 플러스 여기 변이점에서 양쪽의 특성 임피던스의 EZ2의 VI다. 이게 뭐예요? 어떤 수식이 앞에 있는 게? 투과파 수식이잖아요. 입사가 되면 변이점에서 투가 반사되는데 투과파에 대한 수식이다. 근데 다 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가 돼요? 피레기가 있으면 방전 전류되는 만큼 제한이 돼서 투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게 제한전압 수식 아닙니까? 그죠? 그럼 수식을 보면 방전 전류가 잘 흐르면 잘 흐를수록 제한전압은 점점점 낮아지네요. 그죠? 이렇게 좋은 성능의 피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방전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면 방전 시에 크게 흐르게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접지 저항이 좋아야 되네요. 여기 선도 아주 짧게 가야 되고 대지의 접지 저항도 많이 낮춰야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한전압은 낮아진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수식 적어주고 제한전압 설명하고. 제한전압 B에 대해서는 뭐 적어주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제가 이제 참고용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공칭방전 전류. 좋아요. 이거 2.5카 어떻게 잡은 거냐? 2.5카도 있고 몇 카도 있어요? 5카도 있고 10카도 있다. 이거 알아야죠. 근데 이거 어디다 적용할 거고 우리는 왜 2.5카로 잡았느냐? 가장 근본적인 기술은 낙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라요. 낙뢰 번개가 빵 쳤어요. 번개 빵 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개가 내려치는 곳이 어딜까요? 뭐 좀 높은 곳, 평평하고 높은 곳. 건물들이 있다면 건물에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건물이 많습니까? 산이 많습니까? 산이 많잖아요. 그럼 산에는 무슨 설비가 있어요? 철탑이 있잖아요. 철탑이, 전기설비가. 거기에 전기설비 중에서는 거기에 맞을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 내려 꽂으면 가까운 데 있는 거는 피레기가 막 대지로 방전시켜야 되니까 방전 전류가 커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 배전선로, 수용가 이런 데는 이미 저쪽에서 착착착 차단해서 들어올 거니까 낮은 카수가 있어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2.5카라는 거는 그러면 방전되는 방전 전류에 의해서 얘가 피레기가 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안 타게끔 하는 전류의 한도를 정한 거잖아요. 2.5카보다 5카가 비쌀 거고 10카가 비쌀 거예요. 그럼 우리 경제성을 고려해서 변전소나 이런 데 154 변전소, 345 변전소 막 이런 것들이 송전선로를 타고 들어가는 곳, 그런 변전소는 한 10카가 돼야 된다. 조금 그거보다 낮은 변전소는 5카면 된다. 그냥 일반 배전선로 수용가는 몇 카면 된다? 2.5카면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적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뇌 발생 빈도수라는 거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여기 이 일반적인 그러면 규정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하느냐? 일반적인 규정은 2.5카, 5카, 10카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하고 10점짜리 문제인데 지금 이걸 다 암기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개념적인 거 좋고 이렇게 공칭방정 전류의 정의는 뭐고 이렇게 적용한다. 개념을 배전선로, 그 다음에 어떤 변전소, 그 다음에 대규모 154kV 이상의 변전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10카하고 5카하고 2.5카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지금 1번 문제인데 55분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제가 사실 이 문제풀이 해설을 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엄청 모든 시간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사실 힘든데 강의 한 5시간 하고 끝나면 엄청 아쉬워요. 사실 아쉬운데 이거 가지고 한 달은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 끝내버리니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서지 흡수기에 대한 전격을 선정한다. 전격전압 똑같이 피레기하고 똑같이 잡는 거예요. 그 기능이 똑같으니까. 근데 서지 흡수기하고 LA 피레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기능의 다른 점이 피레기는 내격 서지, 이 뇌서지에 대해서 방전시키도록 만든 것. SA는 개폐 서지, 특히 어떤 차단기? VCB 차단기. VCB 차단기에 개폐 서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개폐 서지에 대해서 방전시키도록 만든 건데, 이 개폐 서지에 대한 시간이 뇌서지에 대한 시간보다 파고값은 낮지만 시간이 엄청 길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2.5카를 쓰면은 얘가 소손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피레기는 이 전격전압은 똑같이 가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공칭 방전 전류를 한 단계 높여서 갑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카짜리를 쓴다. 그렇게 해서 실무에 그렇게 쓰면 되는 거고. SA 설치 위치 어디다 합니까? VCB가 되어 있는 곳에 몰드 변압기, VCB 차단기가 있는 곳에 유도 전동기. 왜? 여기에 SA를 써요? 몰드 변압기하고 유도 전동기는 뭐가 낮으니까? 절연 강도가 낮으니까. BIL이라는 절연 강도가 상당히 낮아요. 유입 변압기는 몇 킬로볼트 투투나인에서 150kV인데 몰드 변압기는 95kV까지밖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냥 이 SA를 안 두면은 차단하는 차단 전압이 여기에서 개폐 서지가 몇 배까지 발생할 수 있다? 4배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개통 전압에. 그럼 95kV가 넘어가 버린다. 이거 몰드 변압기 소손될 거다. SA를 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아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피레기 모든 걸 잠깐 동안에 다 하네요. 자, 이건 한번 이제 보시고요. 여기 이제 제한 전압에 대한 개념, 빌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공칭 방전 전류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오고요. 서지파가 내습했을 때 잘라내는 전압. 그리고 피레기, 요 그림 하나 그려놓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지금 피레기의 전격 전압 뭐예요? 이 정도 높이 와 있네요. 높이 이렇게 와 있어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뭐다?
속류를 차단하는 전압이다. 상용 주파수가 땅으로 흐르지 않게끔 다시 끊어주는, 회복하는 전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지 개수를 고려해서 잡는 거고, 얘보다 더 낮은 전압에 뭐가 있어요? 평상시 걸려있는 전압. 네. 평상시에 걸려있는 COV, 연속 전압이죠. 거기 걸려있는 전압이에요. 그때 항상 평상시에 걸려있는 13.2kV에서 피레기는 뭐가 생겨요? 누설 전류라는 게 생겨요. 얘 때문에 열폭주 현상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얘가 자꾸 커지면. 그래서 요런 거 그림 요거 하나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다 생각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지가 들어왔어요. 서지가 들어왔는데 서지파를 방전을 시키기 시작하는 그때 어떤 공칭 방전 전류. 그죠? 그리고 이 공칭 방전 전류에 의해서 정해지는 제한 전압의 크기. 그리고 실제 기기가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충격 전압의 강도는 이만큼 올라가 있겠죠. 여기에서 약 20% 정도 이상의 여유는 두고 피레기의 보호 레벨,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결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개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림 안에. 그 그림을 그냥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그림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이 그림 그려서 답안지화를 막 시킨다는 것보다도 다 생각나요. 공칭 방전 전류가 뭐지? 제한 전압은 뭐지? 어떤 의미지? 성격 전압은 뭐고 어떤 의미지? 그냥 평소에 걸려있는 연속 온선 전압은 뭐지? 다 알죠. 그때 누설 전류는 뭐지? 갭형과 갭 레스형이 있다는데 갭 레스형은 누설 전류가 너무 큰 그런 특성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탄화 요소 갖고 있으니까 얘를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거 갭으로 그냥 띄워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갭 레스형은 어떤 걸 썼습니까? ZNO 소재를 썼으니까 얘는 특성이 아주 좋죠. 하지만 저항이 무한대는 될 수 없으니까 누설 전류는 좀 생긴다. 갭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지만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 평상시 누설 전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 측정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지 적정한지 그런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문제 모선 방식 선정이네요. 모선 방식은 뭐가 있다? 단일 모선, 크게 이중 모선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럼 단일 모선하고 이중 모선을 선택하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에 전원 공급을 얼만큼 정전 없이 갈 거냐. 근데 모선 고장 시에도 또 어떻게 갈 거냐. 또 그 사이에서 단일 모선이지만 그래도 신뢰성을 좀 높여보자. 변압기가 2대, 3대 있는 경우에 거기서 타입 CB를 둬가지고 어떻게 되죠? 여기죠. 섹션을 가진 단일 모선. 그죠?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신뢰성을 이제 조금 높이는 방법이고, 더 높이려면 이중 모선 가는 거고, 이중 모선에서 그냥 이 개폐기로만 이렇게 모선 절체를 했던 것을 차단기로 절체하는 방법. 그 1과 2분의 차단 방식이죠. 이중 모선이지만 1.5 차단 방식의 어떤 모선 방식이 있다.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쭉 쓰면 되는 거죠. 모선 방식, 또 수변전 설비 구성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 설비, 변전 설비 안에 모선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배전 설비.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가 이렇게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수변전 설비는 중요한 거예요. 이 수변전 설비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얘도 있지만 이 뒤로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수변전 설비 딱 구성에 대해서만 제가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문제죠. 자, 제가 이 수변전 설비 모선인데 여기 2020년 대비 중에서 2020년 대비 작년에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못 믿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작년에 제본해놓은 거니까 이걸 보면 됩니다. 못 믿는 분들은. 자, 수변전 설비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구성 방안이라는 게 수전, 변전 포함 모선, 배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배전은 약간 제외하고 수전, 변전, 모선 이렇게 가는 게 구성 방안입니다. 이걸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 여기 제가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이거 자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단선 결선대 구성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수전 설비, 변전 설비, 모선 설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술사 업무의 핵심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수변전 설비의 기기 선정, 단선도 작성, 그 다음에 배치,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사들이 할 거잖아요. 나중에 기술사 따시면 도장 찍을 거잖아요. 도면에 도장 찍을 권한이 생길 텐데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찍을 겁니다. 평면도에다가는 보지도 않고 찍어요. 평면도는 직원이 찍습니다. 평면도를 그냥 바바바박 찍는 거고, 내가 검토를 하나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게 뭐예요? 단선 결선도 아니에요. 기술사가 단선 결선도는 갖고 와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겠어. 왜 이렇게 설계했어? 이유도 들어보고. 이런 방향? 좋은 방향? 오케이. 기기 전격들은 오케이. 내가 그거 딱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공사에 뭐 제출합니까?
단선도 제출하잖아요. 단선도 제일 중요하게끔 공사계획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사 도장 없으면 찍어 오라고 그러죠. 기술사 핵심 기술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우리 공부하는데 절대로 빼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성을 확실하게, 이런 어떠한 단선도의 구성, 여기에 대한 관련 기기의 적합성, 그 다음에 여기 용량 선점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배치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핵심 요소다라는 겁니다. 자, 모선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선 방식은 단일 모선, 뭐 전환 가능 단일 모선, 이중 모선, 그 다음에 루프 모선도 있네요. 그죠? 루프 모선, 이중 모선이 이중이죠. 그죠? 루프 모선. 이거의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신뢰성. 단일 모선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단일 모선. 섹션 간을 단일 모선은 어떤 전원이 공급되는 두 개 있고 배전이 두 개가 되는 곳에 가운데다가 이 타이 시비를 둬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단일 모선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단일 모선으로 쓰다가 한쪽이 이게 변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정전되니까, 여기가 정전되니까 여기 나머지 옆에 있는 변압기의 용량이 허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타입12, 이쪽 타입12를 온 해가지고 요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모선이에요? 요거 섹션을 분할한 모선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전환 가능 단일 모선이다라는 거죠. 뭐 경제 보면은 단일 모선이 가장 그러니까 이중 모선 다 볼게요. 이중 모선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중 모선, 이 모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이 가져가는 배전에서 여기 A 모선에서 B 모선에서 다 따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중 모선인 거죠. 뭐 이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선정하는 거는 가장 저렴하다. 전원 공급의 신뢰성은 좀 낮다. 모선 사고 시 정전된다. 그런 게 특징 아닙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놓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 내용 쑥 써주면 되죠. 이렇게 경제적이다. 전원 공급의 신뢰성은 다소 낮다. 그 다음에 뭔가 사고가 발생하면 정전 시간이 길어진다. 모선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시간 자체가. 그래서 가장 단순한 곳에 쓴다. 전원 공급의 신뢰성이 낮은 곳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것도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여러 줄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딱 적어주고, 단일 모선이지만 그래도 여기 급전에 융통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모선 고장나면 사실 꽝입니다. 그죠? 변압기가 고장났을 때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가장 많이 쓰죠? 모든 일반적인 수변전 설비에서 변압기가 투뱅크 이상이 되면은 다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차단기 하나만 더 넣고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규모, 중규모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제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이중 모선에서는 이제 여기는 모선 사고 시에서도 절체를 해가지고 다른 모선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비용이 비싸다. 그 다음에 전원 공급이 신뢰성이 매우 높은 곳에 사용을 한다. 매우 높은 곳은 어디예요? 국가적인 시설. 개인이 하는 시설이어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반도체 공장이다. 절대 정전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데는 또 쓸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시설, 또 국가의 위상이 걸린 곳, 이런 곳에는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국가의 위상이 걸린 거다라면 올림픽 경기장 하는데 갑자기 하다가 정전됐어요.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중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가 V 하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 거기에 고압 모선, 저압 모선 전부 다 이중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그 사고에서도 정전이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예비 전원 설비 막 갖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전 정전 안 됐잖아요. 한전 정전 안 됐을걸요, 아마 올림픽 하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될까봐 이렇게 다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내부에서 수변전 설비에서도 고장이 날까봐. 자, 그런 걸 이해하고 샥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과 2분의 1 차단 방식. 요거는 이중 모선인데, A 모선, B 모선인데 차단기가 3개 있어서 2분의 3 차단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1과 2분의 1 차단 방식이라고도 하고, 1.5 차단 방식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일반 이중 모선은 A 모선에서 B 모선으로 절체하려면 얘가 개폐기예요. 차단기하고, 그죠? 개폐기하고 차단기의 조작은 어떻게 돼요? 차단기 먼저 죽이고, 개폐기 절체하고, 다시 차단기 온하고, 잠깐 정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절체할 때 그냥 다 차단기가 돼 있기 때문에 A모선으로 공급받고 있다가 A모선에서 문제 생겼어. 그러면 너 투입해. B모선에서 그냥 바로 갈 수 있어요. 차단기로 그냥 팍팍팍 동작한다라는 거죠. 차단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개폐기보다 비싸요. 매우 고가이다. 신뢰성은 우수하다. 어디에 써요?
환전 1호사 변전소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가지고 얘까지 이제 좀 우리가 다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발송 배전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신뢰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됐고요. 3번 문제, 전력 퓨즈의 종류, 기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전력 퓨즈, 그리고 종류,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어요? 퓨즈의 한류형, 비한류형 딱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능, 퓨즈의 기능 하면은 퓨즈의 기능에 대해 써주면 되죠. 단락 전류를 차단한다라든지 뭐 과부하도 차단하는데 그런 과부하나 단락이나 이런 사고를 차단한다. 평상시에는 전류를 잘 흘려줘야 된다. 뭐 이런 기능들 좀 적어주면 생각나서 적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특징,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퓨즈의 특징을 적어야 되느냐? 앞에 종류를 언급했으니까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특징을 적어줘야 되느냐. 저는 딱 보자마자 어떤 거를 적어야 될까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캐치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 종류를 적고 특징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구분을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파워퓨즈의 특징을 적으라고 했으면 차단기하고 파워퓨즈하고의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야. 내가 두 개를 하나씩 결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죠. 그거는 이제 답안지가 모범 답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호하니까 약간. 근데 종류는 종류대로 가고 특징은 특징대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둘 다 써줄 수 있으면 둘 다 간단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답안지는 둘 다 제가 모범 답안은 둘 다 있겠죠. 근데 내가 둘 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거 둘 다 쓰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 탁 선정해가지고 가장 명확하게 떠오르는 걸로 가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잘 읽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면 돼요. 퓨즈는 많이는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104회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계속 수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한번 나올 거다 그러면 제가 강조를 했던 거고, 제가 딱 찍은 거는 퓨즈의 용도를 적고 타겟 폐기와 비교하시오. 용도가 기능이죠.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고 타겟 폐기하고 비교, 차단기하고 비교하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잘 맞추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찍은 것뿐인데. 근데 확률적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고, 언젠가는 이 다음 회차에 나올지 그 다음에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때가 됐고, 그리고 나오면은 가장 기본에 입각해서 좀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 종류가 있으면 그 중에 선정을 하는데, 그것도 확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항상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전력 퓨즈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다.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그림을 보고 이해를 했으면 한류형과 비한류형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한류형은 뭐 하는 거예요? 단락시 동작을 하는데 전류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전류 제한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퓨즈 엘리멘트가 있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끊어지는 게 퓨즈 아닙니까? 열이 나서 과전류가 흘리니까 열이 나서 녹아가지고 끊어지는데, 녹아가지고 끊어질 때 딱 끊어지면 뭐 바로 차단되는 게 아니라 아크가 이어지잖아요. 아크가 이어지는 그 아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한류형은 여기에 조밀하게 소호제가 들어있어가지고 모래 같은 게 들어있어서 아크가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크에 대한 저항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고 바로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비한류형은 살짝 아크가 일어나는데 아크가 있는 시간은 좀 길어지죠. 그런데 비한류형은 여기 비한류 용단이 되면 소가스를 또 분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크를 용단시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한류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이 나서 녹으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탁 끊어지게끔 또 만들어 놨어요. 녹으면. 그러니까 얘는 녹기 시작하면 무조건 끊어져요. 얘는 끊어지는 시간이 약간 길지 모르겠지만, 한류형은 이렇게 모래로 가득 차 있는데 살짝 녹았어요. 살짝 녹았다라고 해서 이게 또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 녹아도 안 끊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서 제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퓨즈의 일반적인 기능은 뭐 부하전류 안전하게, 그 다음에 뭐 이상시, 과전류, 단락전류 이런 거 끊는 게 일반적인 기능이겠죠. 퓨즈의 용도를 보면 퓨즈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를 우리가 단선도에서 보고 공부를 했다면, 뭐 퓨즈는 다 일단 보호 장치니까 고장이 생긴 곳에 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기능적으로죠. 그러니까 이게 변압기 보호용으로 달았으면 변압기 보호하는 퓨즈의 용도가 있다. 그리고
여기 1차 측에다 달았으면 이걸 왜 달은 겁니까? 뭐 수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전 설비에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에 이 단락 전류, 전격 단락 전류 카수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락 보호용으로, 또 충분히 차단을 할 수 있는 녀석이어도 차단기가 차단이 안 됐을 때, 동작이 혹시라도 잘 안 됐을 때 후비 보호용으로도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축축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콘덴서가 고압 쪽에 저압이든 고압이든 콘덴서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콘덴서 보호용으로도 잘 안 쓰지만 책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답안지에 써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거 한번 생각만 해놨으면 이게 콘덴서용으로도 쓸 수 있구나. 뭐 모든 단락 보호용, 제어 회로용으로도 쓸 수 있다. 통 퓨즈 같은 거 보셨죠? 네, 그런 것도 탁탁기가 제어 회로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용도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퓨즈의 특징은 보겠습니다. 뭐 퓨즈의 특징은 장점, 단점 이렇게 하는데 뭐하고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이 파워 퓨즈하고 차단기하고 비교하면 좋겠죠. 이렇게 CB하고 특히 뭐 VCB나 이런 것들하고. 근데 22.9kV급에서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가격이 저렴하다. 뭐보다? 차단기보다. 소형이다. 차단기보다. 이게는 판넬 따로 구성 안 하고 어떤 판넬에 같이 막 들어가잖아요. 차단기는 별도로 판넬 구성해야지 되고, 릴레이나 변성기 불필요하죠. 차단기는 차단하려면 CT 있어야 되죠. 변성기 있어야 되죠. 여기 계전기 있어야 되죠. OCR 계전기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제어회로 구성해가지고 차단시켜야 되죠. 근데 이건 불필요하죠. 하나의 퓨즈로 다 되는 거죠. 또 뭐 소형이다.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갖는다. 이 단락전류 카수, 이게 이 카수, 전격 차단 전류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면서 큰 차단 용량을 갖는 겁니다. 보수 간단하죠. 뭐 교체만 하면 되니까 차단기 교체하기 힘든데 고속도 차단하죠. 한류형 퓨즈 같은 경우에 대전류 용량에서 2분의 1 사이클에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죠. 얘는 차단기는 무조건 3사이클, 5사이클, 8사이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자, 현저한 한류 특성, 한류형 퓨즈인 경우는 현저한 한류 특성도 갖는다. 그림 그려가지고 딱 이렇게 한류, 원래 단락전류가 이렇게 확 흘러갈 텐데, 와, 이렇게 차단기는 이때 딱 끊어질 텐데 파워 퓨즈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팍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면서 특징을 써주면 되는 거죠. 후비보에 대한 적합하다라는 거고. 단점은 얘가 그냥 이 수동 투입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한번 끊어지면 그냥 교체를 해야 돼요. 차단기는 떨어지면 검출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내가 문제점 해결하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얘는 안 되죠. 그죠? 새로 사서 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직접 투입해야 되고, 그런 재투입이 안 된다. 과전류에 용단될 수 있다. 이것도 단점이죠. 잘못 용량을 선정하면 과전류에서 내가 굳이 이 전류에서는 안 끊어줘도 되는데 얘가 열화돼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전기처럼 한번 세팅하면 뭔가 조절이 안 돼요. 그죠?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팅할 때 처음에 잘해야 되고, 한류형 퓨즈는 용단돼도 차단되지 않는 전류범위를 가지고 한류형 퓨즈 같은 경우에 하나의 또 단점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조밀조밀 몰려 있으니까 과전류형에서 조금 녹아도 이 비한류형은 툭 하고 끊어지는데 결국엔 얘는 안 끊어지고 다시 붙어버려요. 그런 전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열화돼 있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작은 전류가 흘러도 끊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열화. 결상도 우려가 있네요. 이 결상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류형은 차단 시에 과전압을 발생을 한다. 한류형이 차단 시에 과전압을 발생하는 이유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소지가 막 몰려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딱 끊어져가지고 아크로 딱 이어져 있는 순간 아크가 발생하지 못하게끔 그냥 그 모래 같은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크 저항이 커요, 작아요? 크죠, 당연히. 저항 자체가 크죠. 저항이 큰 곳에 이 큰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뭐가 엄청 높이 발생하는 겁니까? 전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R은 전압이니까. 그런 것들. 한류형과 비한류형에 대한 비교입니다. 소호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차단 시점, 전압 0점, 전류 0점에서 차단한다. 여기 이렇게 단락 전류가 가고 있는데 전압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전압은 단락 전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전류가 거의 90도 뒤처진다. 왜? 거의 R보다는 X 값이 크기 때문에 단락 전류의 성분에서, 그죠? 이 계통의 성분에서.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죠? 여기 2분의 1 사이클이라고 하면 여기 사이클에서 2분의 1 사이클. 랄랄랄라 전압 0점에서 차단이 된다. 한류형 퓨즈, 비한류형 퓨즈. 그러니까 한류형 퓨즈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죠? 한류형 퓨즈는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딱 잘라버리죠. 딱 잘라버려서 전압의 위상이 0이 되는 곳에서 차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인 이 위상이. 그리고 비한류형은 전류 0점까지 쭉 전류 0점, 여기 전류 0점이 아크로 이어져 있다가 전류가 끊어지는 그 시점에서 차단이 된다라는 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전압 0점의 차단, 전류 0점의 차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비교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